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나온 책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마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시험 친다고 너무 달달 외우기만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 저는 정말 지금껏 철학책을 멀리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면서 철학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나이가 들면서 좀 더 느끼게 되던데요. 그래서 다시 철학 개론서부터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본 책입니다. 저자가 야마구치 슈우예요. 게이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경영학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발, 혁신, 인재 육성 이런 쪽에 전략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저자는 경영학 분야에 학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MBA 전공자들과 기업 CEO들에게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문제의 해답이 안 보일 때 그 문제의 밑바닥을 들여다보게 되죠. 거기서 실마리를 찾는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접근법인 거죠. 자, 저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 같은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해법 찾기를 하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철학 입문서예요. 근데 다른 입문서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철학 입문서는 보통의 경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과 그들의 사상을 소개하는 걸로 시작을 하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합리론과 경험론입니다. 칸트가 나와서 합리론과 경험론을 통합했다라는 설명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근대철학, 현대철학 이런 식이죠. 자, 이렇게 철학 입문서는 대부분이 목록을 시간축으로 구성을 합니다. 역사책 쓰듯이 철학 입문서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을 제일 앞에 전진 배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은 50가지의 철학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배치한 게 니체가 사용한 르장티망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존 철학사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철학 개념도 무수하게 많잖아요. 이 책이 소개하는 것만 해도 50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뭘 소개할 것인지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이 책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문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면은 이 책에다 소개를 하고 이런 식인 거죠.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은 칸트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습니다. 저자가 보기에 현실 문제에 적용하는데 칸트의 개념들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더라, 쓸모가 없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대단해서 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더라 라는 거예요. 기준이 간단 명료하죠. 칸트는 사실 철학사에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생각할 때 현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엔 좀 무리가 있더라. 그래서 내 책에서 소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무척 재미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철학 이외의 영역도 이 책은 다룬다. 라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이외의 영역, 경제학, 문화인류학, 심리학, 언어학 같은 분야의 개념도 이 책은 소개를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철학은 모든 학문 분야를 포용한다. 라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물리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회학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또 생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경제학자, 이런 사람도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철학 분야에서는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철학 분야에서 업적을 세운 문화인류학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저자는 레비스트로스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자인데 구조주의 철학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책은요, 다른 철학 입문서와는 상당히 다르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처음에 읽으면서 저자가 경영 컨설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매우 구체적인 사례들, 구체적인 경영학 문제들을 예시로 두고 그 해법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런 내용을 책으로 다루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말 그대로 철학 개론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저자가 강조하고 있듯이 철학적인 개념을 습득하게 되면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통찰력을 갖고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다 보게 되면 현실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도 한층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컨셉에도 맞고 재미도 있었던 내용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자가 이 책의 33번째 개념으로 소개한 게 파라노이아 그리고 스키조프레니아, 이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정신과 용어인데 이걸 철학 용어로 변용해서 사용한 거죠. 질 들레즈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1984년에 안티 오이디푸스라는 책에서 이야기했던 개념들이에요. 각각 편집증과 분열증을 뜻하죠. 자, 먼저 파라노이아, 편집증인데 무엇에 대한 편집이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이 책은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집착을 뜻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거죠. 어떤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대기업에 취직하고 그리고 어떤 마을에서 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을 페라노이아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은 무척 일관성이 높습니다. 모범생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대체적으로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게 파라노이아형 인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스키조프레니아는 뭐냐? 이건 분열을 뜻하는데 무엇이 분열됐다는 것이냐? 이것도 물론 아이덴티티의 분열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키조프레니아형 인간은 고정적인 아이덴티티에 속박되지 않는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 이미지에 묶여서 살지 않는 거죠. 또 자신의 직감이 시키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인간 유형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파라노이아와 스키조프레니아 차이를 알아봤는데 개념은 이해가 좀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재미난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젠 기업이나 사업이 매우 그 변환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IT 분야가 되겠죠.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그 주기가 매우 짧습니다.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형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스키조프레니아형 인간이 적응하기에 편한 그런 환경인 거죠. 예전엔 이랬습니다. 일관성이 있다라는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죠. 외길 10년. 이런 표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게 다 파라노이아라는 거죠. 근데 이젠 바뀌었습니다. 저자는 그런 가치관, 그러니까 파라노이아형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편집증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이제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재미난 개념 소개해 드릴게요. 반취약성이라는 건데 이 책이 24번째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레바논 출신 미국 학자인데 인식론 연구자입니다. 이 사람이 말한 반취약성,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취약성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 개념은 쉽습니다. 취약하다라는 건 약하다라는 뜻이죠. 외부의 혼란과 압력이 강해지면 성과가 저하되는 성질, 이걸 취약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반취약성은 뭐냐? 안티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반이 안티예요. 저항한다 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죠. 자, 조건은 똑같습니다. 외부의 혼란과 압력이 강해지면 성과가 상승하는 성질. 네, 결과만 다르죠. 취약성은 조건, 외부의 혼란과 압력이 강해지면 성과가 저하되는 성질인데, 반취약성은 같은 조건인데, 그러니까 외부의 혼란과 압력이 강해지면 성과가 상승하는 성질. 네, 결과만 달라집니다. 이게 반취약성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노이즈 마케팅. 네, 이게 뭔지 다 알죠? 일부러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상품을 내놓고 광고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품을 홍보하는 데는 무척 효과적이더라 라는 거죠.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할 때 모래주머니를 하나 달고 뛴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환경은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운동 효과는 훨씬 더 뛰어나게 됩니다. 이게 반취약성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탈레브라는 이 학자는 왜 주목을 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이젠 무척 예측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측하기가 쉽다면 시스템에 해를 끼칠 일을 미리 예측해서 그 일을 사전에 예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모르니까 이젠 시스템을 보호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시스템의 반취약성을 높이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30만 원짜리 자전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1억짜리 벤츠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두 이동수단을 운영을 해야 돼요. 퇴근 시간입니다. 자, 어느 이동수단이 더 취약할까요? 당연히 자전거가 훨씬 더 취약하죠. 덜덜거리고요. 힘들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런데 상황을 좀 악화해 보자고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도로가 엉망이 됐습니다. 집에 가야 돼요. 어느 이동수단이 더 취약할까요? 네, 자동차가 훨씬 더 취약합니다. 도로가 엉망이면 자동차는 달리질 못하죠. 평상시엔 자전거가 자동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환경이 악화되면 자전거만큼 효과적인 이동수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반취약성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나빠졌는데 효율성은 높아지게 되는 그걸 뜻하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저자는 이번에도 또 재미난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인류 대기업 같은 인지도 높은 대규모 조직에서 무사히 크게 실패하는 일도 없이 그렇게 순조롭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거, 이게 과연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저자는 물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직장을 그만두는 바로 그 순간에 취약성이 무척 높아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벤츠에서 내리니까 이젠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저자는 평소에 반취약성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잠시 읽어볼게요. 가능한 젊을 때 많은 실패를 맛보는 것, 여러 조직과 커뮤니티를 경험하면서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을 한 장소가 아니라 분리된 여러 장소에 형성하는 것 등의 요건이 중요해진다. 네, 참 다르죠. 이렇게 철학적인 접근을 해보면요, 우리가 소위 성공한 삶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매우 취약한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파라노이아와 스키조프레니아, 이거 둘 다 정신병이죠. 편집증과 조현병을 뜻합니다. 이걸 철학적인 개념으로 변용한 것 자체가 일단 매우 재밌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이드하는 매우 훌륭한
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가지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외길 인생, 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공신화 이거 의미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해봐야 한다라는 게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반취약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기에는 매우 실속 있고 강건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실상은 취약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더라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취약성을 키워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젊을 때부터 실패도 해보고 성공의 맛도 조금씩 보고, 네, 다시 말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한다라는 말을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받은 교육이랑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땐 책임감, 근면, 성실 이런 게 교육의 키워드였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 직장에서 정년 퇴임할 때까지 일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삶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철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통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찰했다면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의 자식들은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 책이 참 재미있다는 거 이 책 보면서 느꼈습니다. 좀 더 봐야 되겠다, 다른 책들도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